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자유여인의 서재, 오늘 좀 약간 부피가 있는 책 가지고 갑니다. 우선 이영조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 대학서 가요? 예,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선 출마하셨다가 떨어지셨죠? 아니다. 공천이 철회되는 뭐 사상 초유의 일로 좀 아픔을 좀 공천이 왜 철회됐어요? 글쎄요. 몰라서 뭐 여쭤보는 것은 아니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 싫은 사람들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을 잡은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예. 4.3도 제주도 4.3.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셨길래? 4.3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의 이제 과거사 정리에 관한 책을 미국 학교에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1948년 4월 3일에, 예.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반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이런 거 가운데서 커뮤니스트 레드 리벨리언을 저는 영어로 썼는데 누가 그걸 이제 반란이라고 그때 폭동이라고 번역을 했나?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커뮤니스트 레드 리벨리언. 예,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건 제 이야기는 4.3위원회에서 나온 공식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 4.3 사건의 이제 발단을 설명한 건데. 리벨리언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커뮤니스트 레드라고. 레드라는 게 마음에 안 근데 그게 다 증명된 거죠. 그건 증명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희생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그 리벨리언이 일어나서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쪽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거 자체는. 근데 그게 대해서 커뮤니스트 레드 리벨리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면서 말하자면 이영조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왜 커뮤니스트 레드 리벨리언이라고 했나? 라고 따졌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실 누가 따졌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제주도의 일부 시민들 가운데서 일부였고. 제주도 출마하신 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일부였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별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거기 유족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랬는데. 근데 오히려 그 문제 삼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라 그럴까 커뮤니스트라는 말에 무슨 레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지도 모르죠. 근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당사자들보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딴 사람들인 거예요. 당사자들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논문에, 예를 들어서 이영조 교수님 쓰신 논문에 그런 귀절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애써 찾아내지 않으면 잘 몰랐을 텐데. 그거는 원래 그 이야기를 쓴 거는 저희 위원회에 있던 직원 한 사람이 한겨레 신문의 객원 기자의 신분이었는데 이미 제가 위원회에 있을 당시에 그걸 아주 이상하게 단어 두 개를 과거사위원회 광주는 반란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봉기 내지는 항쟁 이런 뜻 리볼트라고 했죠. 항쟁 이런 뜻으로 썼는데 그거를 맞는 표현이다. 민중 반란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거는 이래가 한국말로 이상하게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역사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써서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었죠. 근데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영어로 된 서류들 리볼트라고 쓰죠.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리볼트란 말은 말하자면 현상 자체를 디스크리プ션 그렇죠. 그 자체는 광주 민주화 운동 사상 기념재단 홈페이지에도 있는 글들도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번역을 이제 반란이라고. 그리고 제 논문의 뒤쪽에 보면 또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 인정됐을 때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었던 건데, 아무튼 굉장히 이상하게 단어 두 개만 끄집어내서 저로서는 악의적으로
여러 가지 뭐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이상한 것들을 사실 문맥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뭐 사용했다. 그래서 문제를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일으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 문맥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그 이렇게 돼 있어요. 뭐 1980년도 상황인데 한편 그 서남부에 있는 도시 광주에서는 그 민중항쟁이 이제 발발했다. 그래서 그 밑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 게 앞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정치 안정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는지는 그러니까 정권은 잡았지만 정치 안정을 달성하는 데는 뭐 전두환 50 정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걸 그 예로 이제 광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뭐 그 전두환 정권은 유신 정권보다 더 엄혹한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했다. 이런 문맥가 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반란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지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는 삼척 동자도 알만한 그러니까 겁니다. 누군가가 이 교수님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글쎄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글을 쓴 사람은 그랬었다고 봐야죠. 그렇게 제가 타겟이 됐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위원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천을 사실은 박탈된 거죠, 다시. 그렇습니다. 공천을 주기로 했다가 공천을 발표를 했죠, 정식으로. 발표를 했다가 그랬다가 진짜 뭐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걷어간 거죠. 내놔라 그럽니까? 아니요, 그런 뭐 이야기도 없었고, 뭐 한 30분 전에 누가 전화를 해서 그냥 물러날 생각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물러나냐. 예. 물러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만, 그냥 30분 뒤에 공천처리한다고 발표를 했더군요. 저는 이제 직접 본 건 아니고 차 안에서 그 소식에 접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군요, 정치판에서는. 예, 그런가 봅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뭐 약간 분쟁이 좀 시끄러워도 그게 오히려 제 생각엔 그 노이즈 마케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뭐 야당 후보하고 격차를 좀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바닥에서야 뭐 시민운동하고 이런 데서 좀 알고 학계에서도 알지만 실제로 그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인지도가 이제 확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만이었죠. 그걸 또 문제 삼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르크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불렀던 거죠. 물론 그전에 누가 불렀다고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그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지프 슌페터 이렇게 또 번역을 했군요. 조셉 슌페터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좀 들어주시죠. 예, 이건 제가 약간 수준 차이를 느끼시죠. 저는 그런 건 한국말로 아니고 된 1978년에 3월 18일에 제가 샀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장하면서 뭐 읽을 필요가 있을 텐데 78년 같으면 몇 살 때셨어요? 그때가 대학원 2학년 때였습니다. 예. 대학원 2학년 때 이걸 사셨네요. 예. 어디서 사셨어요? 한국에서 샀죠, 물론.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앤 데모크라시. 3판입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예. 예. 아주 제가 조금 전에 빌려보니까 밑줄이 굉장히 쳐져 있어요. 보이실런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이영조 교수님이 공부하던 거, 참 우리도 이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이 보이십시오. 밑줄이 쳐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죠. 메모도 돼 있고 이러네요. 메모도 다 영어로 하셨어요. 영어 책이니까 영어로 메모를 했겠죠. 이 공부한 거 보십시오. 메모로 해놓고. 부끄럽게 왜 이러십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니까. 예. 우선, 아마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예, 무슨 형광펜으로도 칠하고 아마 두 번은 읽었을 겁니다. 예, 논문도 몇 편 쓰셨잖아요. 예, 우선 이 책의 내용의 골자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이 책은 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자본주의의 미래가 있는가? 예,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앞부분에 물론 막시즘에 대한 뭐 소개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사회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이런 것도 다루고 있지만, 아마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인용되는 내용은 제2부인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페트 그러면 흔히 뭐 창조적 파괴, 뭐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알 때 창조적 파괴 이런 얘기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아,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사실은 이제 창조적 파괴란 말도 그 자본주의의 그 동태적 효율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일부분인데. 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조적 파괴의 영속적인 광풍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뭐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그 외국 기업들이 언제나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컨테스트빌리티란 말을 써요. 경쟁이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경쟁 자체보다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슈페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슈페트가 어떤 면에서 이 책을 유명하게 만든 게 한 3가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하나는 그 자본주의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해석, 아니면 주류에서 벗어나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독점이나 과점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게 사실은 현실 자본주의. 그러니까 슈페트 표현으로 있을 법한 자본주의, 현실성 있는 자본주의 세계는 사실 독점 과점이 지배하는 세계다. 현실은. 그래서 완전 경쟁이라는 건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이론에 있는 거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주류 경제하고 좀 달라지는 거죠. 원래 학문적 배경은 어디서 출발했나요? 누가요? 슈페트. 슈페트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1883년생인데요. 비엔나 대학을 뭐 18인가 그러니까 전 그 근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환기에 이제 비엔나 대학에 입학을 하고, 비엔나 대학을 해서 박사를 한 게 1906년이에요. 그러니까 입학은 그 19세기에 했죠. 23살에 박사를 했군요. 그래서 18인가에 전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제학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거기에 그 대가들이 많이 있었죠. 뭐 벤 바베르카라든가 폰 비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럽게 경제학 공부를 한 거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무슨 뭐 미제스라든지 하이에크라든지 뭐 다 같은 세대인가요? 거의 비슷한 세죠. 비슷한 세대 그룹은. 근데 조금 철학은 좀 많이 다르고, 그죠? 이제 그 당시에 뭐 비엔나 대학에는 막시스트들도 많습니다. 거기 출신으로 유명한 막시스트 이론가들도 많았어요. 뭐 오토 바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도 생각에 동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그 사회주의나 막시즘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슈페트 미국으로는 왜 오나요? 슈페트는 좀 복잡한데요. 1906년에 이제 박사를 받고, 뭐, 이집트에 가서 경제고문도 잠깐 하고 하다가, 1909년에 이제, 크레노비치 대학인가, 뭐, 교수가 되고, 다시 1911년에 그라스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슈페트가 약간 정치적인 꿈 같은 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사실은 1차 대전 때문에 완전히 좌절됐다고 생각했는데, 1919년에 산민당이 집권을 하면서, 오토바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인데, 무슨 이유였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슈페트를 오스트리아의 재무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재무장관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6개월인가 재무장관을 하고 이제 사표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 됐는데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1920년에 슌페트가 이제 재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은행업을 할 수 있는 허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비드만 그 뱅크란 데서 이거는 이제 그 허가증이 필요하고 이래 거기 이제 말하자면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CEO로. 행장으로. 예, 행장으로 가는데 실제 그 은행 업무에는 관여 안 하기로 하고 이제 뭐 자격증. 그 자격증 빌려줘가지고 그 이제 뭐 좀 월급 많이 받고 대접 잘 받고 이랬는데 슌페트가 굉장히 이제 그렇지만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이거 하면서 이제 그 주식이나 뭐 이런 데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합니다. 슌페트가 투자를 했는데 한때는 돈을 잘 벌었는데 이제 그 오스트리아 경제 자체가 1차 대전 후에 이제 이게 콜랩스 하면서 슌페트도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리죠.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파산을 합니다. 사실 1924년에. 그러다가 이제 그 본 대학에 25년부터 32년까지 있다가 뭐 그 어려움은 많았어요. 그 뭐 결혼했던 뭐 마누라도 죽고 등등 뭐 어려움이 있어가 개인적으로 32년에 하버드로 가는 거죠. 그랬다고 50년이 30년도 초반에 그렇게 해서 독일 또는 범독일, 오스트리아도 뭐 다 예. 독일이니까 거기서 소위 나치즘의 광풍을 피해서 어떻든 그런 사회적 압력 속에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뭐 이렇게 건너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하예크도 뭐 그런 네, 사람이고. 맞아요. 그때 같이 건너간 거군요. 그 사실은 그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간 거죠. 그렇죠. 예. 33년에 집권했으니까. 예, 그 32년이니까 뭐 예. 그래도 뭐 이제 독일 뭐 경제가 그렇게 뭐 나름 어려울 때고 뭐 독일 자체의 그 본작에서 대우는 잘 받았다고 그래요. 아, 그렇죠. 그런데도 뭐 근데 미국 가자마자 또 케인즈한테 눌려가지고. 케인즈 책이 이제 일반 이론. 예, 일반 이론이 38년인가요? 아니, 아마 직전인 것 같아요. 고전인가? 예, 예. 뭐 아무튼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케인즈주의자들이 늘면서 하버드에서도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예. 그리고 이제 성격이 약간 약간 우울증이 있지 않았나? 우울증인지는 모르지만 전 기록에 의하면은 뭐 이 사람이 그 부인이 죽고 그 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이 어머니하고 부인한테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혼자서. 그래서 그거 처음에는 이제 일기장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좀 내놓고도 하고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순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이 살아생전에는 참 이 케인즈에 밀려가지고 학생들도 별로 인기도 없고 그러나 결국에는 이 위대한 주목을 나중에 받게 되죠. 위대한 정말 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고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것을 논할 때 특히 자본주의의 영속 가능성, 뭐 자본주의는 영속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게 막스로부터인데 결국 이 책도 보면 막시즘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시즘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막시즘을 일종의 이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막스 더 프로핏 예언자 막스 예. 뭐 그 소제목 예. 보면 그러다가 이제 막스 디 소시올로지 사회학자 막스 그래서 사회학자로서의 막스를 그 슌페트가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영향 적어도 다른 게 아니라 슌페트의 계속적인 관심이 이제 동학인데 다이내믹스인데 예. 정태가 아니고 스태티틱스가 아니고 다이내믹스인데 적어도 자기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막스가 동학에 관심을 가졌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높이 했습니다. 아무튼 뭐 두 사람 다 자본주의의 그 발달이나 역사나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공통된 관심이 있었던 건 틀림없는데 그 논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어떻든 이 슌페트는 자본주의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슌페트가 생각하는 그 개인 기업가형 자본주의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슌페트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굉장히 편협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예. 말하자면 우리가 원초적으로 생각하는
말하자면 작은 기업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관리 통제되는 조그만 회사. 예, 예. 말하자면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제 기업형, 예, 법인형. 법인형 자본주의, 코퍼레이트 캐피탈리즘으로 바뀌는데, 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본주의가 그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가 내부적인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자본주의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살아남지 못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슈페트는 자본주의라는 게 경제적인 그 성과만 보면은 역사상 그런 게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감히 단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과거에 왕후 장상도 꿈꾸지 못하던 풍요를 갖다가 이제 노동자들조차도 누리게 됐다 이거야.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본주의의 어떤 투자 기회의 소멸 때문에 자본주의가 위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슈페트는 아니라고 그래요. 왜? 예. 자본주의라는 건 처음부터 투자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예. 왔기 때문에 그것도 결코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 예. 그렇지. 그러면 왜 자본주의가 망하느냐? 예. 슈페트는 망한다고 봤느냐? 궁금하시죠? 예.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이제 내적인 요소가 있고 외부적인 요소가 있고 근데 사실 내적인 요소가 있는데 예, 그 설명하시기 전에 사실 예를 들어서 원형질로서의 자본주의 말하자면 창업가 기업가가 직접 지배하는 소규모 기업의 또는 유한회사적 또는 네. 직접 책임을 지는 그런 기업가들이 직접 기업을 경영하는 것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법인이 되고 주식회사가 되고 말하자면 이 주식회사 되고 기업이 거대화되면서 관료 시스템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변질이 되는데 소위 이제 거대한 관료 기업 자체가 거대한 관료 조직화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담 스미스조차도 약간의 경고를 했었잖아요. 뭐 대리인 문제 뭐 이런 걸 지적하면서 CEO들이 무식하면서 거들먹거리기 나오고 책임은 안 지고 한다고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그래서 이 법인 자본주의 또는 이 거대한 관료화된 기업 집단이 보통 보면은 그래서 망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라고 지금. 예,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고 그 경제적인 그 동력은 여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그 자본주의라는 게 슈페트가 보기에 자본주의라는 게 단지 그 경제 체제가 아니라 예? 이건 사실 그 문화적인 시스템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 문화적인 부수물이랄까 보존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 스미스가 디비전 오브 레이버만 분업만 강조하고 무슨 셀프 인트레스트 자기 이익의 추구만 하다 보면 사회적인 이익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인비저블 핸드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마치 이끌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각자 그냥 사익만 추구하다 보면 공익이 저절로 달성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주장한 것도 한편에서 보면은 중세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사익을 억누르는 너무 공익만 강조하는 이런 거에 반작용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익을 강조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 공익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런 문화적인 부수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본론에 국부론에서 이야기 안 해도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 스미스가 그런 문화적인 어떤 장치들 밑받침 같은 걸 무시한 건 아니거든요. 모럴 센티멘트에서 보듯이 슈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 체계인데 자본주의라는 건 필연적으로 이제 중세의 어떤 낭만적인 감성적인 이런 태도나 문화 심성을 이제 쳐부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깨야 되는 거죠. 예. 합리적인 정신. 그러니까 결국은 합리주의가 자본주의의 문화인데 이 합리주의가 왜 필요하냐? 그래야지 왕은 왜 필요하냐? 예. 예를 들어서 교황은 왜 필요하냐? 교황의 신임장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걸 회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적인 정신들이 길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리주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를 위협적인 그런 비판적인 심성들 또 비판적인 지식인들도 동시에 가져온다는 거지. 그리고 자본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주판을 튕겨서 어디에 이익이 있는가 이거 따라서 이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말하자면은 굉장히 그 냉혹한 사람이에요. 예. 어떤 면에서는 그 몽상의 여지는 없어. 근데 중세의 영웅들은 저 기사들이거든. 낭만적이거든. 예. 그 낭만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낭만은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본주의 시대의 그 영웅들은 사실은 영웅이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영웅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가슴을 얻지 못하는 영웅들이야. 그러니까 중세의 갑옷을 입은 기사들하고는 달라.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그 비판적인 세력들이 막 길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제 뭐 노동자들한테도 힘이 주어지고 또 이 사람들을 그 비판적인 지식인들은 또 이런 그 새로운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된 세력들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법인 자본주의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기업가라는 게 앙트프로너가 약간 잉여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근데 사실은 그는 말하자면 제3의 집단, 자본가 대 노동자의 대립이라기보다는 비판적 지식인들. 말하자면 자본가적 계산은 아니지만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냉혹하게 합리적으로 계산해보는 중간 집단의 등장. 이런 것도 사실은 자본주의의 성취의 결과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낳게 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형이죠. 그런 인간들이 자본주의를 싫어한다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자라나지만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싫어하는 거죠.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자본주의형 인간이지만 그 인간들은 점차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뀌어간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혜택받은 사람 자본주의 때문에 초기 그 자본주의 거칠죠. 상당히 따듬기지 않은 뭐 어떻게 보면 냉혹한 그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혜택 본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부류예요. 사실은 관료화된 자본주의 또는 법인형 자본주의 안에 말하자면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작동시키는 뷰로크라시 형성이 되고 사실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판적이죠. 비판의식도 있고 지식계급이고 말하자면 그 지식으로 대주주에게 봉사해 왔지만 언제나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죠. 강남좌파들인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이제 법인 자본주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체제 수능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 일부는 그 교육받은 사람들 가운데 지적 엘리트들 가운데 대학 교수들이 뭐 인텔렉추얼들 가운데는 그 인텔렉추얼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지식인이라는 표현을 순서대로 쓰는데 이 가운데 또 상당수는 이제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되는 거죠. 강단 좌파입니다. 뭐 꼭 강단이 뭐 국한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겠죠. 뭐 사실 시민 운동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학교 같은 데 있을 수도 있고 각종 문화 선정 기관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좌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는 캐비어 좌파 이렇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또는 샴페인 좌파. 뭐 샴페인은 그래도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캐비어 좌파가 상당히 그 본질을 꿰뚫은 것 같습니다. 캐비어 좌파. 캐비어 먹어가면서 이제 자본주의를 공격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끝나고 사회주의로 넘어간다고 보는 겁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대로 자본주의는 상당히 편협하게 생각했다면 다른 한편 사회주의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슈페트가 이야기하는 사회주의는 사실은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가 사적 영역에서 그러니까 슈페트는 사적 영역이란 말을 써요. 시장이란 말을 안 쓰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 그러니까 국가로 이제 넘어가는 간 체제 경제 체제를 사회주의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보면은 생산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통상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슈페트가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그런 사회주의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생산 수단은 사적으로 소유되면서 실제로 경제 활동, 뭐 경제 활동이라고 하면 크게 생산 활동과 분배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산 활동이나 분배 활동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그 둘을 공적 영역에서 통제하는 그런 체제는 전부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 체제들 있잖아요, 흔히. 그것들 다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북구형 사회 그 복지국가, 소위 사회민주주의, 예, 사민주의, 그거 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로 다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유럽 좌파는 기본적으로 다 사회주의. 예,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슈페트가 소셜리즘이란 말하고 그 커뮤니즘이란 말을 구분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커뮤니즘은 소셜리즘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커뮤니즘은 우리가 아는 현존 사회주의에 가까운 게 이제 커뮤니즘, 소련 같은 데 사는 거. 예. 그러니까 슈페트가 왜냐하면은 그 앞쪽에 보면은 막스가 언제 그 커뮤니즘이란 말을 쓰게 됐는가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엥겔스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소셜리즘이 왜 이제 엥겔스가 제안하면 소셜리즘이라는 건 약간 이제 부르주아 물을 먹어가지고 이게 좀 혼탁해졌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원래 자기가 생각하던 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엥겔스가 이제 커뮤니즘이라는 말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래서 커뮤니즘과 소셜리즘을 사실은 구분해요. 그러니까 커뮤니즘은 말하자면 생산 수단 자체를 국가가 이제 소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기 이제 소련식 지능 공산주의고. 그러니까 어떻든 이 생산이나 분배 과정에 대한 공적 컨트롤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상태. 예, 그거를 사회주의라고 부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슈페트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슈페트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제가 그 서양에도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제가 뭐, 과거에 쓴 글들에서 제가 밝혔지만, 국가 조직 자본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가 조직하는 형태의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을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페트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국가사회주의, 그럼 나치즘 뭐 이런 아니, 국가사회주의는 아니고, 네. 국가 조직 사회주의. 국가 조직 사회주의. 국가가, 그러니까 생산 경제민주화 한다는 이게 그거 말하는 거 상당히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논문 하나 쓰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 그 사실은 그 말씀하시고 예,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거 나오려고 다시 옛날에 썼던 걸 읽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슈페트로 본 경제민주화. 아니, 사실 제가 이 조선, 저에게 보내주신 논문들을 쭉 보면서 제가 굉장히 속으로 재밌게 읽었던 게, 야, 이거 요즘 하는 얘기하고는 너무 똑같으니까. 재밌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왜 사회주의로 가야 되면, 슈페트는 사회주의를 플로레타리아의 독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 사람 그 표현 가운데 재밌는 게, 플로레타리아에 대한 독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임된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dictatorship over the proletariat.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인형 자본주의가 활력이 있는데 이런 비판적인 지식인 뭐 노동자들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마디로 사회적인 디스플레인이 안 쓰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효율성이 잠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페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사회적인 규율을 회복하는 방법은 사회주의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절망한 거예요. 슈페트가 이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슈페트에게 사회주의는 이상으로서의 어떤 고울이 아니고 소셜 고울이 아니고 사회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재수없지만 내가 보기에 아주 못마땅스럽지만 빌어먹을 그리 가긴 갈 것 같아.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